청소 시간 물이 튀었다고 여군에게 걸레 빤 물을 부어버린 선임. 그녀의 전화 한 통에 제70 수특전 여단장 1스타의 헬기가 떴다. 강원도 화천의 겨울은 지도에도 없는 혹한을 품고 있었다. 살을 애는 칼바람이 백암산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훑고 지나와 27사단 불사조 수색대대 막사의 창문을 두드렸다. 창문에 성에처럼 달라붙은 냉기는 복도 안까지 스며들어 갓 대걸레질을 마친 바닥의 물기를 순식간에 얇은 살얼음으로 만들 기세였다. 하유라 하사는 묵묵히 대걸레를 빨고 있었다. 차가운 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다. 부사관 임관 후 첫 자대였다. 최강의 수색대대라는 명성과는 달리 막사 내부는 낡고 군데군데 묵은 때가 가시지 않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묵은 때보다 더 깊숙이 부대원들의 관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곰팡이가 슬어 있었다. 그 곰팡이의 중심에는 전역을 2달 앞둔 황정필 병장이 있었다. 그는 실탄처럼 거친 언어와 위압적인 행동으로 내무반을 지배하는 왕이었다. 간부들조차 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다. 특히 신임 간부인 하유라 하사는 그의 주요 표적 중 하나였다. 야 하사, 대걸레질 그따위로 하나? 저기 구석에 먼지 낀 거 안 보여? 황 병장의 목소리가 얼음장 같은 복도 공기를 갈랐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스듬히 벽에 기대어 하유라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하유라는 말없이 고개를 돌려 그가 턱짓으로 가리킨 곳을 보았다. 관물대 아래 눈에 잘 띄지도 않는 구석이었다. 시정하겠습니다. 짧은 대답과 함께 하유라는 다시 대걸레에 힘을 주었다. 벅벅 소리를 내며 구석을 닦아내는 그녀의 등 뒤로 황 병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다시 날아들었다. 하여튼 여자 군인들은 꼼꼼한 척은 다 하면서 정작 중요한 건 놓친다니까. 군대가 무슨 소꿉놀이인 줄 알아. 주변에 있던 몇몇 병사들이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그를 제지하지 못했다. 그것이 불사조 대대의 불문율이었다. 황정필의 말은 곧 법이고 그의 심기는 부대의 평화를 좌우하는 적이압이었다. 문제는 그때 일어났다. 구석을 힘주어 닦던 하유라가 대걸레를 빼내는 순간 대걸레 끝에 묻어있던 물 몇 방울이 황 병장의 전투화 끝에 툭 하고 떨어졌다. 아주 작은 스치듯 지나갈 수도 있는 실수였다. 그러나 황 병장의 눈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의 미간이 구겨지더니 그는 벽에서 몸을 떼고 하유라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그림자가 하유라의 머리 위를 덮었다. 어쭈? 이제는 아주 대놓고 물까지 튀기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수작이야? 죄송합니다.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하유라는 허리를 펴고 그를 마주보며 말했다. 그녀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고요한 눈빛이 황 병장의 신경을 더욱 거슬렀다. 그는 분풀이할 상대를 찾은 하이에나처럼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다. 죄송. 야 하사. 군대에서 죄송합니다는 나는 잘못했지만 책임은 지기 싫습니다라는 뜻인 거 몰라?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지. 그 말을 마친 황 병장은 하유라가 막 빨아놓은 대걸레가 담긴 양동이로 시선을 옮겼다. 흙먼지와 묵은 때가 풀어진 구정물이 뿌옇게 차 있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감하고 숨을 죽였다. 누군가는 작게 병장님 참으십시오라고 말했지만 그 목소리는 황 병장의 광기 어린 귀에 닿지 않았다. 물이 튀었으면 물로 갚아줘야 공평하지 않겠어? 황 병장은 양동이를 발로 툭 찼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양동이가 기울어지며 시커먼 걸레물이 하유라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다. 촤악 마이너스. 역한 냄새를 풍기는 차가운 구정물이 그녀의 전투복을 순식간에 적셨다. 머리카락 끝을 타고 흙탕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을 더럽혔다. 복도 전체가 순간 정지했다. 시간도 공기도 사람들의 숨소리마저도 얼어붙었다. 모욕감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하유라는 그저 눈을 한 번 질끈 감았다 뜰 뿐이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지도 옷을 털지도 않았다. 그저 흠뻑 젖은 채로 자신을 내려다보며 희열에 찬 미소를 짓고 있는 황정필 병장을 조용히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은 분노도 슬픔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관찰자의 눈빛과도 같았다. 물이 닿은 건 군복이었지만 불이 붙은 건 부대 전체였다. 훗날 누군가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황 병장은 하유라의 반응이 없자 김이 샌 듯 시발 재수없게 하고 욕설을 뱉으며 돌아섰다. 그가 승리감에 도취해 복도 저편으로 사라질 때까지 하유라는 그 자리에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주변의 병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의 눈치만 살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하유라는 천천히 움직였다. 그녀는 전투복 주머니에서 방수팩에 담긴 휴대폰을 꺼냈다. 젖은 손으로 화면을 켜고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다. 짧은 신호음이 가고 곧 수화기 너머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유라는 복도에 나지막이 울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그 어떤 강철보다도 단단한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화천에 얼어붙었던 겨울 하늘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하유라의 목소리는 젖은 전투복만큼이나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이상하리만치 떨림은 없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잠시 침묵했다. 그 짧은 정적 속에는 딸에 대한 걱정보다 약속된 신호를 확인하는 군인의 냉철함이 담겨 있었다. 상황인가? 예, 그렇습니다. 최종 단계 확인. 프로토콜 정화 개시를 요청합니다. 하유라는 군사용어에 가까운 딱딱한 말투로 보고를 이어갔다. 아버지라는 호칭은 단지 신호의 시작일 뿐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프로토콜 정화라는 단어에 수화기 너머의 인물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알겠다. 30분. 현 위치에서 대기하라. 예, 알겠습니다. 충성. 통화는 30초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하유라는 휴대폰을 다시 방수팩에 넣어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흙탕물이 흥건한 바닥에 넘어진 양동이를 바로 세우고 널브러진 대걸레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침착한 행동에 오히려 주변 병사들이 더 당황했다. 보통의 경우라면 울음을 터뜨리거나 당직 사관에게 달려가 고발하거나 혹은 분노의 차소리라도 질렀을 것이다. 하지만 하유라는 그 모든 예상 가능한 반응을 비껴갔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각본에 따라 움직이는 배우처럼 다음 장면을 위해 무대를 정리하고 있었다. 하하사님 괜찮으십니까? 평소 하유라를 잘 따르던 김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다. 괜찮다. 김일병은 내 임무 위치로 복귀하도록. 하지만 옷이 다 젖으셨습니다. 감기 걸리십니다. 의무실이라도. 이것 또한 훈련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하유라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의 의미를 김일병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이 신임 하사가 보통 내기가 아니라는 막연한 생각만 할 뿐이었다. 하유라는 젖은 몸을 이끌고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았다. 구정물에 젖어 엉망이 된 머리카락, 얼룩덜룩한 전투복, 뺨을 타고 흐르는 흙탕물. 그 모습은 분명 처참했지만 거울 속 그녀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보이지 않는 적의 실체인가? 임관을 앞둔 마지막 휴가 때 아버지와의 대화가 떠올랐다. 그녀의 아버지는 군복을 입은 모습으로는 단 한 번도 그녀 앞에 나타난 적이 없었다. 늘 인자한 학자 같은 모습이었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는 평생을 전장에서 보낸 군인의 날카로움이 언뜻 비치곤 했다. 유라야, 군대는 국가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다. 하지만 가장 단단한 쇠도 내부에서부터 녹이 쓰는 법이지. 외부의 적보다 무서운 것은 우리 스스로를 좀먹는 부조리와 폭력이다.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는 그 녹을 닦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최전방에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애국은 아니다. 가장 어둡고 낮은 곳에서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임무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로는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견딜 수 있겠느냐? 그때 하유라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아버지의 딸입니다.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부녀 간의 대화가 아니었다. 국방부 직할 감찰 조직의 비밀 요원 코드네임 백로. 그것이 하유라의 진짜 신분이었다. 그녀는 부패와 부조리가 만연하다는 첩보가 입수된 27사단 불사조 수색대대에 자원하여 위장 잠입한 것이었다. 황정필 병장의 폭력은 그녀의 임무를 마침표 찍게 할 마지막 방아쇠였다. 그녀는 차가운 물에 얼굴을 씻어냈다. 흙탕물이 씻겨나가고 맑고 단단한 그녀의 본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이제부터 그녀는 심판자였다. 막사 밖에서는 황정필 병장이 동기들과 모여 담배를 피우며 무용담처럼 떠들고 있었다. 봤냐? 그 하하사년 찍소리도 못하더라. 군기가 아주 바짝 들었을 거야. 병장님, 그래도 간부인데 너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간부는 무슨? 갓 임관한 소위 하사는 병장 밑이야, 몰랐냐? 내가 전역하기 전에 싹 다 군기 잡아놓고 가야지. 안 그러면 부대 기강이 해이해져서 큰일 나. 그는 자신의 행동이 부대를 위한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있었다. 그에게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부대에 만연해온 그들만의 규칙이었고 그는 그 규칙에 가장 충실한 신봉자이자 수혜자였다. 바로 그때였다. 두두두두두두 마이너스. 땅을 울리는 묵직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들려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산악지형인 탓에 훈련 중인 헬기 소리는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그 크기는 상상을 초월했다. 평소 듣던 500MD나 UH-1H 같은 기동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다. 하늘을 찢을 듯한 육중한 무언가가 대기를 짓누르며 다가오는 소리였다. 황 병장과 병사들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잿빛 겨울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검은 동체가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UH-60 블랙호크. 하지만 일반적인 수송용 블랙호크가 아니었다. 동체 양옆으로 각종 전자전 장비와 안테나가 삐죽삐죽 솟아 있었고 기체 하부에는 고성능 감시 장비가 달려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에서 단 몇 대만 운용하는 지휘 통제용 특수 개조기 나이트호크였다. 육군 참모총장이나 군단 장급 이상의 최고위 지휘관만 탑승할 수 있는 하늘의 지휘소. 그 검은 유령 같은 헬기가 훈련 스케줄에도 없이 불사조 대대의 상공을 향해 저공으로 위압적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뭐야? 저 헬기는? 누군가 외쳤다. 담배를 피우던 병사들은 일제히 담배를 비벼 끄고 얼어붙은 듯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황정필 병장 역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군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체였다. 나이트호크는 대대 상공을 한 바퀴 선회했다. 마치 먹잇감을 확인하는 거대한 맹금류처럼 그 움직임에는 정찰과 탐색을 넘어선 심판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헬기의 육중한 로터가 만들어내는 바람이 연병장의 마른 흙먼지를 회오리처럼 일으켰다. 막사 창문들이 덜덜 떨리고 병사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 순간 대대 전체의 비상 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 병력은 즉시 하던 작업을 멈추고 막사 내에서 대기하라. 반복한다. 전 병력은. 당직사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다. 대대 지휘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아니, 저 헬기 뭐냐고. 우리 쪽 비행 스케줄에 없었잖아. 대대장인 박중령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작전과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수화기에 대고 외쳤다. 군단 공역 통제실에서도 모른답니다. 지금 계속 확인 중인데 상급 부대에서도. 말을 잇지 못했다. 상급 부대인 사단, 군단에서도 모르는 비행체가 자신들의 머리 위를 날고 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경우밖에 없었다.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직접 내려왔다는 뜻이었다. 나이트호크는 선회를 멈추고 연병장 중앙을 향해 천천히 하강하기 시작했다. 착륙 지점을 확보하기 위해 유도 요원들이 뛰어나갔지만 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센 바람에 몸을 가누기조차 힘들었다. 젠장 대체 누가 오는 거야? 박중령은 초조하게 중얼거리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군 생활 전체를 걸어도 좋았다.
저 헬기에 타고 있는 인물은 최소 별 3개, 군단 장급 이상의 것이다. 하지만 예고도 없이 일개 대대의 군단장이 직접 행차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다면 남는 가능성은 단 하나. 감찰? 그 생각이 스치는 순간 박중령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하자 지축을 울리던 굉음이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대신 더 무거운 침묵이 대대를 짓눌렀다. 모든 것이 정지했다. 모든 병사들은 창문에 붙어 숨을 죽인 채 연병장을 지켜보았다. 위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헬기의 슬라이딩 도어가 옆으로 천천히 열렸다.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날카롭게 각이 잡힌 전투화였다. 그리고 이어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전투복과 그 위를 장식한 무수히 많은 훈장들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인물의 어깨에는 번쩍이는 3개의 별이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3군단장 하태성이었다. 하지만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그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연병장을 둘러싼 막사들을 훑었다. 그 시선이 닿는 곳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다. 그의 뒤를 이어 검은색 특수 임무복을 입은 장교 2명이 내렸다. 그들의 팔에는 방패 모양의 부대 마크 대신 검과 저울이 새겨진 국방부 직할 감찰실의 휘장이 붙어 있었다. 대대장 박중령과 주임원사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뛰어나와 경례를 붙였다. 중장님 어인일로. 하태성 중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부대 하유라 하사는 어디에 있나? 그의 입에서 하유라 하사의 이름이 나오자 박중령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일개 하사의 이름을 삼성 장군이 직접 거명하며 찾아온 것이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때였다. 하유라 하사 여기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려온 곳은 막사 입구였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흠뻑 젖은 전투복 차림의 하유라가 걸어 나오고 있었다. 머리카락에서는 여전히 흙탕물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의 위축도 없이 당당했다. 그녀는 연병장을 가로질러 하태성 중장 앞으로 다가와 절도 있는 동작으로 경례했다. 충성. 국방부 감찰실 소속 하사 하유라, 임무 완료를 보고드립니다. 그 순간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국방부 감찰실 소속? 하유라 하사가? 하태성 중장은 굳은 표정을 풀고 젖어있는 딸이자 부하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 스치는 것은 안타까움이 아니었다. 대견함과 신뢰였다. 그는 손을 들어 그녀의 경례를 받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수고했다 백로. 그 한마디에 황정필 병장은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저 힘없는 신임 하사를 괴롭힌 것이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눈과 귀를, 그것도 삼성 장군의 딸을 건드린 것이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겨울 바람보다 더 차가운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다. 헬기에서 뿜어져 나온 바람이 아니었다. 하태성 중장, 아니 한 아버지의 분노가 만들어낸 거대한 그림자가 불사조 대대 전체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하유라의 보고는 연병장 한가운데 떨어진 섬광탄과도 같았다. 폭음과 함께 찾아온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신임 하사가 국방부 직할 감찰 요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삼성 장군이 그녀의 보고를 받기 위해 직접 강림했다는 현실을 뇌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하태성 중장이었다. 그는 백로라는 코드네임을 나지막이 부른 뒤 딸의 어깨에 묻은 흙탕물을 무심한 손길로 털어냈다. 그 지극히 사적인 행동이 역설적으로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공적인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하유라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는 대대장 박중령에게로 향했다. 박중령. 예. 중장님. 지금 이 시간부로 27사단 불사조 수색대대는 국방부 감찰 지휘 아래 들어간다. 부대 전체를 즉시 폐쇄하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을 차단하라. 영내 전 장병 및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개인 통신기기는 즉시 수거하여 작전과에 보관한다.
내 허가 없이는 개미 한 마리도 부대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명령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거부할 수도 토를 달 수도 없는 강철 같은 무게가 실려 있었다. 알겠습니다. 박중령이 경례를 붙이자마자 하 중장의 뒤에 서 있던 감찰실 요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합을 맞춰온 팀처럼 일사불란하게 흩어져 통신실과 위병소, 각 중대 막사로 향했다. 부대의 지휘권이 사실상 박탈당하는 순간이었다. 박중령은 참담한 심정으로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인사과장을 호출해 하유라 하사의 개인 신상 기록을 가져오게 했다. 화면에 뜬 하유라의 이력은 너무나도 평범했다. 일반 대학 졸업 후 부사관 지원, 우수한 성적으로 임관. 특이사항 없음. 가족관계란에는 아버지 하태성의 이름이 있었지만 직업은 자영업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완벽한 위장이었다. 그는 거대한 연극의 무대 위에서 혼자만 진실을 모른 채 춤을 추던 광대였음을 깨달았다. 한편 연병장 한쪽에서는 황정필 병장이 현실을 부정하며 발버둥 치고 있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저는 그냥 군기를 잡으려고 장난이었습니다. 그의 절규는 공허했다. 2명의 감찰실 요원이 다가와 그의 양팔을 붙잡았다. 부대 헌병이 아닌 감찰실 직속 수사관들이 직접 그를 체포하는 것은 이 사건을 일개 병사의 하극상으로 보지 않고 국방부 차원의 중대 범죄로 다루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황 병장은 무엇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소리쳤지만 그의 말은 차가운 바람 속에 흩어질 뿐이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이든 지금 그의 앞에는 현역 삼성 장군이 서 있었다. 그 어떤 배경도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력 앞에서 그의 마지막 발악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결국 짐승처럼 끌려가 별도로 마련된 격리 공간에 감금되었다. 모든 소란이 정리된 후 하태성 중장은 하유라를 막사 뒤편의 조용한 공간으로 불렀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와는 달리 단둘이 남게 되자 그의 얼굴에 비로소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괜찮으냐? 그는 다른 것을 묻지 않았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았다. 그저 괜찮은지 단 한마디만 물었다. 그 질문 속에는 딸의 임무 완수에 대한 대견함과 그 과정에서 겪었을 고통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낸 딸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아빠. 하유라는 군인이 아닌 딸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가 아닌 아빠라는 호CFG 피청 TS과 함께 그녀의 눈가에 아주 잠시 옅은 물기가 어렸다. 하지만 그것은 이내 사라지고 다시금 감찰 요원 백로의 단단한 눈빛으로 돌아왔다. 보고서와 증거 자료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브리핑 가능합니다. 아니, 우선은 좀 쉬어라. 따뜻한 물로 씻고 옷부터 갈아입도록.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태성 중장은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준 뒤 다시 연병장 중앙으로 향했다. 그는 비상 소집된 대대의 모든 간부를 싸늘하게 훑어본 뒤 지휘봉으로 땅을 가리키며 선언했다. 오늘부로 이 부대의 모든 과거를 파헤치는 특별 감찰을 개시한다. 한치의 거짓이나 은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만일 진실을 숨기거나 동료를 감싸려는 자가 있다면 군복을 벗을 각오를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감찰이 아니다. 썩어 빠진 정신을 도려내고 무너진 군기를 바로 세우는 수술이다. 그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하지 않았음에도 대대 전체에 서리발처럼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 감찰은 여기 불사조 대대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의 마지막 말은 이 심판의 서막이 앞으로 불러올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전주곡과도 같았다. 특별감찰은 대대장실을 임시 지휘통제실로 전환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태성 중장의 지휘 아래 감찰 1팀장인 강철민 소령은 서류 더미와 컴퓨터들을 옮겨오며 순식간에 평범한 사무실을 날카로운 진실의 메스가 오가는 수술실로 바꾸어 놓았다. 감찰의 첫 순서는 백로 요원 하유라 하사의 공식 보고였다. 깨끗한 전투복으로 갈아입은 그녀는 지휘통제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에 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피해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지난 수개월간 부패의 현장을 목격하고 기록해온 냉철한 관찰자이자 고발자의 눈빛이었다. 지금부터 코드네임 백로 27사단 불사조 수색대대 내 부조리 및 비리 실태에 대한 감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을 연결하자 스크린에 파일들이 나타났다. 음성기록, 영상기록, 일일 상황보고서, 관계자 프로파일 등으로 분류된 폴더들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이 부대에 전입 온 첫날부터 어제까지 무려 4개월간 축적해온 진실의 조각들이었다. 황정필 병장의 폭행 및 가혹행위는 오늘 사건을 포함하여 총 37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녀는 영상 파일을 하나 재생했다. 야간 근무 중 초소 안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이었다. 어둠 속에서 황 병장이 한 이등병의 뺨을 때리는 소리와 함께 정신 안 차려? 근무 중에 졸면 다 죽는 거야, 알아들어? 하는 폭언이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폭행의 이유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많아 졸려 보인다는 것이었다. 또한 주말 종교활동 시간을 이용한 부대 내 사적 제재, 일명 배트 타임이 주 1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늦은 밤 창고로 추정되는 공간에서 엎드려 뻗쳐. 니들은 단체 생활의 기본이 안 돼 있어. 하나가 잘못하면 다 같이 책임지는 거야. 라는 황 병장의 목소리와 함께 여러 명의 병사들이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증거는 황 병장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보급품 횡령 정황 또한 포착되었습니다. 부식으로 지급된 라면, 참치캔 등의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행정보급관 김모 상사와 황정필 병장의 공모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스크린에는 김 상사가 밤늦게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박스를 싣는 장면이 찍힌 사진이 여러 장 나타났다. 하유라의 보고는 담담했지만 그녀가 제시하는 증거들은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지휘부에 박혔다. 대대장 박중령과 중대장들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들이 부대 전통 혹은 필요악이라며 눈 감아주었던 부조리들이 사소한 실수라며 묵인했던 비리들이 적나라한 증거가 되어 그들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고발하고 있었다. 보고가 끝나자 강철민 소령이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전 병력에 대한 1:1 면담을 실시한다. 익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진실을 말할 용기를 가진 자를 보호할 것이다. 면담은 대대 식당에 칸막이를 설치하여 진행되었다. 처음에는 다들 입을 열기 두려워했다. 감찰팀이 떠나고 나면 남겨질 자신들에게 돌아올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첫 번째 돌파구는 하유라에게 걱정스러운 말을 건넸던 김일병에게서 나왔다. 그는 면담 자리에 앉아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황 병장님은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그 악마를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막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고백은 2개 작은 균열과 같았다. 이내 다른 병사들도 용기를 내기 시작했다. 1명, 2명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증언들은 하유라의 보고서 내용을 더욱 생생하고 끔찍한 현실로 뒷받침했다. 구타와 폭언은 일상이었고 인격 모독과 사적 심부름은 당연한 문화였다. 간부들은 알면서도 방관하거나 심지어 일부는 이를 조장하기도 했다. 불사조 대대는 최강의 수색대대가 아니라 골마 터지기 직전의 거대한 종양이었다.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박중령을 비롯한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대기하며 조사를 받았다. 대대장, 이 모든 사실을 정말 몰랐다고 말할 셈인가? 강소령의 날카로운 질문에 박중령은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라며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세세한 부분? 병사 하나가 부대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보급품이 외부로 새어나가는 것이 세세한 부분인가? 이것은 지휘관의 무능을 넘어선 직무유기이며 군 형법상 명백한 범죄 공모에 해당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강소령의 호통에 박중령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감찰은 몇몇의 징계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부대 전체가 아니 자신의 군 생활 전체가 뿌리째 뽑혀나갈 수도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으로 들어왔음을. 하유라가 기록한 진실은 그들 모두의 거짓된 평화를 산산조각 내는 망치였다.
특별감찰의 여파는 대대를 넘어 사단과 군단으로 번져나갔다. 삼성 장군이 직접 지휘하는 국방부 직할 감찰팀이 일개 대대를 점령했다는 소식은 지휘계통을 타고 올라가며 거대한 충격파를 만들어냈다. 각 부대 지휘관들은 혹시 불똥이 튈까 전전긍긍하며 자체 점검에 나섰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하태성 중장은 대대장실 한편에 앉아 실시간으로 보고되는 면담 결과와 증거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갔다. 이것은 단순히 한두 명의 일탈이 아니었다. 병폐를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하며 하나의 문화로 만들어버린 지휘 체계의 총체적 실패였다. 군단장님, 황정필 병장에 대한 1차 신문을 마쳤습니다. 강철민 소령이 들어와 보고했다. 순순히 자백하던가. 초반에는 완강히 부인했지만 하하사가 제시한 영상 증거를 보여주자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거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그것뿐인가? 하 중장의 질문에 강 소령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황 병장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는 억울함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간부들에 대한 극도의 적개심을 보입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이 썩어빠진 장교들 때문이라는 식입니다. 반항심 강한 병사들의 흔한 레퍼토리일 수 있지.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소령은 조사 기록 일부를 하중장에게 건넸다. 거기에는 황정필 병장의 아버지 황만철 상사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었다. 황만철 상사는 20년 전 육군 최고의 수색대대에서 근무하던 유능한 부사관이었다. 참군인으로 불리며 모두의 존경을 받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불명예 전역을 했다. 공식적인 사유는 군 기밀 유출 혐의였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황 병장의 주장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당시 부대장이던 모 장성의 비리를 상부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보고는 묵살되었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인 아버지가 역으로 혐의를 뒤집어쓰고 군복을 벗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 중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20년 전의 낡은 사건 파일. 하지만 그 내용이 심상치 않았다. 그 비리를 저질렀다는 당시 부대장이 누군지 이름이 나왔나? 강소령은 침을 한번 삼키고 대답했다. 예, 나왔습니다. 당시 15사단 수색대대장, 현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권영진 소장입니다. 권영진.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하태성 중장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권영진 소장은 그의 육사 동기이자 현재 군내에서 가장 강력한 파벌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리고 하태성 중장과는 사사건건 대립하는 정적이기도 했다. 순간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듯 했다. 황정필 병장의 비정상적인 폭력성과 간부에 대한 증오. 그것은 단순히 성격적 결함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좌절과 군에 대한 배신감이 아들에게 대물림되어 뒤틀린 방식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그는 하유라가 신임 간부라는 이유만으로 증오의 표적으로 삼았을 것이다. 그가 혐오하는 깨끗하고 힘있는 장교의 전형으로 보였을 테니 말이다.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반전이었다. 문제의 뿌리는 일개 병사의 일탈 행위가 아니었다. 20년 전 한 참군인의 양심을 짓밟고 은폐되었던 거대한 비리가 그 시작이었다. 썩은 뿌리에서 자라난 나무는 뒤틀린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다. 황정필은 그 열매였고 불사조 대대는 그 나무가 자라난 오염된 토양이었다. 하태성 중장은 즉시 본부에 연락해 20년 전 황만철 상사 관련 사건 기록 전체를 자신에게 이첩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더 이상 한 대대의 부조리를 청소하는 수준의 감찰이 아니었다. 군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눠야 하는 거대한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감찰 요원들에게 이끌려 조사를 받으러 가는 병사들의 행렬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한편으로는 무언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서려 있었다. 하 중장은 하유라를 떠올렸다. 자신의 딸은 그저 골마 터진 상처에 고름을 짜낸 것이 아니었다. 상처 깊숙이 박혀있던 20년 묵은 파편의 존재를 수면 위로 끄집어낸 것이었다. 강소령. 예, 군단장님.
지금부터 감찰 대상을 확대한다. 황정필 병장 개인 비위 조사는 이 팀에 맡기고 1팀은 나와 함께 20년 전 그 사건을 다시 파헤친다. 이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다. 하유라가 시작한 작은 균열은 이제 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지각 변동의 전조가 되고 있었다. 불사조 대대에 대한 감찰은 계속되었다. 비위 사실이 드러난 간부들과 병사들은 법과 규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되었다. 대대는 마치 외과 수술을 받은 환자처럼 거대한 혼란과 고통 속에서 서서히 환부를 도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하태성 중장과 강철민 소령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다. 그들의 시선은 20년 전의 낡은 서류철, 황만철 상사군 기밀 유출 혐의 사건 기록에 고정되어 있었다. 기록을 넘기면 넘길수록 의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결정적 증거는 단 하나도 없었다. 주변인들의 진술은 하나같이 모호했고 황 상사가 기밀을 유출했다는 동기 역시 불분명했다. 무엇보다 당시 사건을 종결시킨 수사 보고서는 단 몇 장으로 끝나 있었다. 마치 거대한 진실 위에 얇은 종이를 덮어놓은 것처럼 모든 것이 부자연스럽고 허술했다. 명백한 은폐입니다. 강소령이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축소하고 서둘러 덮어버린 겁니다. 그 누군가가 바로 권영진이었겠지. 하 중장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그는 권영진의 성격을 잘 알았다. 그는 자신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사람이든 진실이든 가차없이 치워버리는 인물이었다. 20년 전 유능하고 강직했던 부사관 황만철은 권영진의 야망의 걸림돌이 되었을 것이다. 황만철 상사의 소재부터 파악해야 한다. 그가 입을 열어야 이 오래된 유령을 잡을 수 있다. 하 중장은 감찰팀이 아닌 자신의 직속 정보부대 요원에게 비밀리에 지시를 내렸다. 권영진의 정보망이 군 내부를 샅샅이 감시하고 있을 터였다. 감찰팀의 공식적인 움직임은 곧바로 그의 귀에 들어갈 것이 뻔했다. 아니나 다를까 하 중장의 예감은 정확했다. 불사조 대대의 감찰이 단순 비위 조사를 넘어 20년 전 사건을 재조사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첩보가 육군본부 권영진 소장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불쾌한 표정으로 담배를 태우며 전화를 걸었다. 나 권영진이다. 하태성이 내 뒤를 캐고 있다는군. 단순한 감찰이 아니야. 그놈이 내 목을 노리고 있어. 수화기 너머의 상대는 국방부 내 그의 신복이었다. 소장님 걱정 마십시오. 하 장군이 너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론을 만들겠습니다. 딸내미 사적인 문제 가지고 군 전체를 뒤흔드는 감정적인 지휘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면 됩니다. 언론에 친한 친구들이 몇 명 있습니다. 권영진의 네트워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 중장의 감찰을 과잉 대응, 사적 감정 개입으로 몰아가며 본질을 흐리려 했다. 군 내부 통신망에는 익명의 투서가 올라왔다. 삼성 장군의 딸은 성역인가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글이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 속에서 하유라의 역할 또한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내부 고발자나 증언자가 아니었다. 하 중장은 그녀를 감찰 지휘 통제실의 핵심 요원으로 합류시켰다. 유라야, 너는 황정필 병장과 가장 가까이 있었다. 그의 평소 언행, 그와 가깝게 지내던 인물들, 그가 부대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너다. 무엇을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권영진은 혼자가 아니다. 그의 비호 아래 군 생활을 편하게 하고 그의 방식에 동조하며 이득을 본 자들이 군데군데 박혀 있을 것이다. 불사조 대대 내부에도 분명 그런 권영진의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 황정필이 그들의 비호 아래 더 날뛰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부대 내 인물들의 관계도를 그려봐라. 누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지 않는 선을 찾아내야 한다. 하유라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기록했던 자료들과 병사들의 면담 기록을 교차 분석하며 부대 내 권력의 지형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시각 하 중장의 정보 요원은 수소문 끝에 강원도 동해안의 작은 항구 도시 묵호에 도착했다. 수십 년 된 낡은 아파트 단지 상가 황신의 낚시라는 간판이 보였다. 가게 안 수족관의 기포 터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우는 가운데
한 사내가 묵묵히 낚싯줄을 손보고 있었다. 햇볕과 바닷바람에 거칠게 그을린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칼 하지만 단단한 체격과 깊은 눈빛에서 군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황만철 상사였다. 요원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신분을 밝히고 하태성 중장의 뜻을 전했다. 하지만 황만철의 반응은 싸늘했다. 군대? 이제 와서 나를 왜 찾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녹슨 쇳소리 같았다. 20년의 세월이 그의 자부심과 희망을 모두 앗아간 듯 했다. 진실을 밝힐 기회입니다. 상사님의 명예를 되찾으셔야 합니다. 그 말에 황만철은 피식 웃었다. 그 웃음에는 체념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명예? 진실? 그런 게 군대에 있기나 한답디까? 당신네 장군들이 말하는 정의는 결국 당신들 편한 대로 재단하는 옷에 불과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버려지는 소모품일 뿐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이었다. 내 아들놈이 군대에 있다지. 그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어. 군대는 우리 같은 군인들이 있을 곳이 못 돼요. 돌아가시오. 나는 할 말 없소. 황만철은 돌아앉아 다시 낚싯줄에 집중했다. 그의 등은 세상의 모든 것을 거부하는 단단한 벽처럼 보였다. 20년의 침묵은 그를 누구도 믿지 않는 고독한 섬으로 만들어버렸다. 보고를 받은 하태성 중장은 무거운 결심을 내렸다. 그는 다음 날 새벽 부관 한 명만 대동한 채 계급장을 뗀 평범한 야전 점퍼 차림으로 묵호를 향했다. 차가운 동해의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황만철의 낚시 가게는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다. 하 중장은 가게 앞간이 의자에 앉아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그를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만철이 셔터를 올리며 가게 문을 열었다. 그는 가게 앞에 앉아있는 낯선 사내를 의아하게 쳐다보다가 이내 그의 눈빛에서 평범하지 않은 기운을 읽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시오? 어제 제 사람이 다녀갔을 겁니다. 직접 뵙고 싶어 왔습니다. 하태성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다. 육군 중장 하태성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장군이 아니라 한 사람의 군인 후배로서 황만철 상사님을 뵈러 왔습니다. 황만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현역 삼성 장군이 자신을 찾아와 상사님이라 칭하며 고개를 숙이는 믿을 수 없는 상황. 그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내 거친 목소리로 내뱉었다. 장군님이 이런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저는 드릴 말씀 없습니다. 강요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20년 전 기록되지 못했던 상사님의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 중장의 진심 어린 눈빛에 황만철의 경계심이 아주 조금 흔들리는 듯 했다. 그는 하 중장을 가게 안으로 들였다. 비릿한 갯내와 낡은 기름 냄새가 섞인 작은 가게 안 두 사람은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마주 앉았다. 하 중장은 묻지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한참의 침묵 끝에 황만철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20년의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 피 끓는 젊은 부사관이었던 시절로 돌아갔다. 그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로 떨렸고 때로는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권영진 소령이 어떻게 부대 유류와 군수품을 빼돌려 지역 업체에 팔아넘겼는지, 자신이 어떻게 밤을 새워가며 증거인 장부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장부를 들고 사단 헌병대를 찾아갔을 때 어떻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오히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는지. 권영진은 괴물이었습니다. 그는 제게 단 둘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 아들 정필이 사진을 책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초등학생이었던 아들놈 사진을 황 상사, 군 생활 오래 하고 싶으면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 괜히 객기 부리다가 너만 다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도 다칠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협박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뒤 그는 기밀 유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를 고발한 것은 그가 가장 믿었던 동료 부사관이었다. 권영진의 회유와 협박에 넘어간 것이다. 사방이 적이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불명예 전역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기소는 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군복을 벗었습니다.
도망치듯 이곳으로 와서 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친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 중장은 말없이 그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 황만철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상사님 죄송합니다. 군이 우리가 상사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장군이 아닌 군인 후배로서 전하는 진심 어린 사과였다. 그 순간 황만철의 뺨 위로 20년 만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흘리는 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신념과 명예를 군 전체를 대표한 한 사람에게서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안도의 눈물이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하 중장이 경례를 내리며 말했다. 상사님의 아드님 황정필 병장이 제 부대에서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그것은 상사님을 짓밟았던 바로 그 부조리일 겁니다. 이 악연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으면 제2, 제3의 황정필이 계속 태어날 겁니다. 제 딸이 상사님 아드님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습니다. 내 딸이 그 말은 하태성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장군의 위엄도 군인의 결의도 아닌 자식이 상처 입은 아버지의 고통이었다. 그 진심이 황만철의 마지막 빗장을 무너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구석의 낡은 공구함 바닥을 뜯어냈다. 그곳에는 기름종이에 싸서 비닐로 몇 겹이나 밀봉한 낡은 수첩이 있었다. 원본은 빼앗겼지만 밤을 새워 베껴두었던 사본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제 손으로 직접 받아낸 권영진의 서명도 있습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진실의 칼날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황만철 상사의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쥔 하태성 중장은 즉시 군으로 복귀했다. 상황은 한시가 급했다. 권영진 측의 언론 플레이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신문 사회면에는 군 내부 파벌 싸움, M1 장병만 피해라는 식의 기사들이 실리기 시작했다. 하 중장을 독단과 아집에 사로잡힌 지휘관으로 권영진 소장을 개혁의 희생양으로 묘사하는 교묘한 여론전이었다. 육군 참모총장까지 직접 하 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우려를 표했다. 하 장군, 의지는 알겠지만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닌가? 군의 안정이 최우선일세.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다. 하 중장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그는 참모총장에게 긴급 독대를 요청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단 1시간만 제게 주십시오. 다음 날 육군본부의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참모총장실.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하태성 중장은 참모총장과 마주 앉았다. 권영진 소장의 로비로 인해 총장실의 공기는 하 중장에게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하 장군, 대체 뭘 어쩌자는 건가? 자네 딸 문제로 시작된 일이 군 전체를 흔들고 있어. 명백한 증거라도 있는가? 참모총장의 목소리에는 질책이 묻어 있었다. 하 중장은 말없이 낡은 수첩 사본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20년 전 권영진의 비리가 빼곡히 적힌 장부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네. 20년 전 일이야. 이미 공소시효도 끝났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비칠 뿐이야. 참모총장은 회의적이었다. 그때 하 중장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포성보다도 무거운 힘이 실려 있었다. 총장님, 제가 싸우려는 것은 권영진이라는 군인 한 명이 아닙니다. 저는 부패는 이긴다는 잘못된 신념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가리켰다. 멀리 훈련에 매진하는 젊은 장병들의 모습이 보였다. 총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군의 최강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최신의 전투기입니까? 강력한 미사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군의 진짜 힘은 신뢰에서 나옵니다. 적이 있는 막내 이등병이 자신의 분대장을 믿고 분대장은 소대장을 믿고 국민이 군을 믿는 것. 그 신뢰가 무너진 군대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도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그의 연설은 계속되었다. 권영진 소장은 지난 20년간 군수품만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 군의 신뢰를 훔쳤습니다. 원칙을 지킨 부사관을 내쫓고 자신의 사람만 챙기며 정직하면 손해본다는 패배주의를 군 전체에 퍼뜨렸습니다.
황정필 병장은 그 패배주의가 낳은 괴물입니다. 아버지를 배신한 군을 증오하며 그 안에서 자신만의 폭력적인 왕국을 건설한 겁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의 적과 싸우기도 전에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질 겁니다. 그의 말에 참모 총장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하유라 하사가 들어왔다. 그녀의 손에는 두툼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총장님, 하유라 하사입니다. 긴급 보고를 허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모 총장의 허락하에 그녀는 스크린에 분석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지난 20년간 권영진 소장이 거쳐간 부대와 그의 휘하에 있던 장교들의 진급 현황을 분석한 데이터였다. 보시는 바와 같이 권영진 소장 라인으로 분류되는 장교들은 타 장교들에 비해 특정 보직, 특히 군수, 보급, 인사 분야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었으며 진급 심사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는 명백한 인맥 지도이며 군 내부의 사조직, 즉 부패 네트워크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유라가 제시한 것은 감정이 아닌 차가운 데이터였다. 한 사람의 증언과 낡은 장부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거대한 데이터의 흐름. 이 세 가지가 합쳐지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진실의 윤곽이 드러났다. 참모 총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하태성의 얼굴과 그의 딸 하유라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한 듯 수화기를 들었다. 국방부 법무실장 연결해. 나 참모 총장일세. 지금 즉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장 권영진 소장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직위해제 절차를 개시하도록. 최후의 반격은 성공했다. 정의를 향한 아버지와 딸의 신념이 군의 가장 높은 곳을 움직인 순간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군 내부 비리 사건은 권영진 소장을 비롯한 수십 명의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가 20년간 쌓아올린 부패의 제국은 한 아버지의 신념과 그의 딸이 쏘아 올린 작은 신호탄에 의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불사조 수색대대는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다. 부대는 완전히 달라졌다. 부조리를 주도했던 병사들은 다른 부대로 전출되거나 징계를 받았고 무능하고 방관했던 지휘관들은 모두 교체되었다. 새로 부임한 대대장은 훈련은 혹독하게 시키되 병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부대를 이끌었다. 막사에서 구타와 폭언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는 건강한 웃음소리와 전우애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황정필 병장은 군사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다. 어느 화창한 날 면회실에 그의 아버지 황만철 상사가 찾아왔다. 20년 만에 군의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명예로운 전역을 인정받은 그는 예전의 어두운 그늘을 벗고 한결 편안해진 모습이었다. 아들의 일그러진 얼굴을 마주한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필아, 미안하다. 내가 너를 괴물로 만들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쉬운 용서의 말을 건네지는 못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은 비로소 20년 넘게 자신들을 올가매던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있었다. 하유라 하사는 여전히 불사조 대대에 남아 있었다. 사건 이후 그녀에게는 국방부 감찰실의 정식 수사관으로 발령받을 기회가 주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늦은 오후 훈련이 끝난 대대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 하유라는 땀에 젖은 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야전 점퍼 차림의 하태성 중장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이제 딸을 백로라고 부르지 않았다. 여기 있었구나, 하하사. 아버지,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곧 저녁을 앞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복무하는 곳을 눈에 담아두고 싶어서 왔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아름답게 물드는 화천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후회하지 않느냐? 편한 길이 있었는데 왜 이 흙먼지 나는 곳에 남겠다고 한 것이냐? 하유라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아버지는 부패한 나무의 가장 큰 줄기를 잘라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땅에 남아서 그 썩은 뿌리가 다시는 자라나지 않도록 흙을 돌보고 싶습니다. 제2의 황정필이 생겨나지 않도록 막는 것, 그것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비밀 요원의 차가움도 피해자의 아픔도 담고 있지 않았다. 그것은 이 땅을 사랑하고 자신의 전우들을 아끼는 한 사람의 진짜 군인의 목소리였다. 저는 이제 국방부의 백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육군 하사 하유라입니다. 하태성 중장은 딸의 얼굴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의 군 생활은 이제 끝나가지만 딸을 통해 자신이 믿었던 군인의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불사조는 잿더미 속에서 고통스럽게 죽었지만 그 자리에서 더욱 강하고 정의로운 날갯짓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기적은 거대한 권력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원칙을 지키고자 했던 한 평범한 군인의 용기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그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한 군은 영원히 국가와 국민의 곁을 지킬 것이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